9개의 활이 당신의 명령에 따를 거고 당신은 두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당신의 국경은 하늘 끝까지 뻗고 쭉쭉쭉쭉쭉쭉쭉 태양의 원반이 비추는 것들은 눈 아래 물속에 잠긴 것들은 모두 다 당신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글귀는 바로 아몬의 대사제인 네부웨네네프의 취임식에서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한테 바쳤던 헌사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죠. 단서가 나오잖아요. 태양의 원반 하면 태양신을 숭상을 했고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파라오인데요. 람세스 2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가 살던 당대의 환상적인 명성을 떨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상적인 그러한 남성상이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전설이 돼서 계속 이제 언급되었던 그런 인물인데요. 혼자서 전쟁터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몇백 명의 전사들과 싸워서 무찌르고 이겼다라는 그러한 람세스 2세인데요. 강한 정신력과 카리스마랑 그리고 굉장히 긴 통치기 동안에 화려하고 막대한 부를 이 시기 때 이집트에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국민들한테도 많은 이제 번영을 안겨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여러 그 근방에 막 많이 퍼졌고 이름이 들어간 문서와 비문이 많고 수십 년 동안 이 람세스 2세에 대한 저작물들이 책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고 케네스 키친과 크리스티안 데스로슈 노블크루의 저작물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통치를 제도적이고 오늘 국제적이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변에 끼쳤는지 그리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오늘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는 람세스 2세는 누구일까요? 그는 굉장히 생각보다 이제 장수를 했던 이집트 파라오 중에서 많이 장수한 인물이고 당대 미인들의 우러르는 남성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일단은 조금 가장이지만 자식이 거의 100명에 달했다 그러고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러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문신한테 기도를 올려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혼자서 여러 명의 몇백 명의 전사들과 싸워서 전쟁터에서 이겼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통치를 했을 시기 때 거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잘 평화적으로 다 해결해서 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자이자 식민 통치자이자 외교관이자 나일강의 델타 동쪽에 자신이 세운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죠. 파라오가 자신의 이름을 딴 호화로운 수도를 조직하고 관리했던 능력이 뛰어났고 특히나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잘했던 게 뭐냐면 물의 흐름을 잘 캐치하고 지하 수맥을 찾는데 굉장히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폭풍신, 이 당시 때 이집트에서 굉장히 많은 신을 거의 태양신, 국가신이 3신이 있었고 나머지 신들도 굉장히 자연물을 숭상을 했는데 주로 또 많이 언급되는 신화에도 나오는 오시리스 신이 많이 언급되잖아요. 식물이 계속 자라고 분명히 폭풍인 세트가 살해를 했지만 자신의 아내인 새가 와서 막 부활을 해서 막 개구식을 해서 부활을 해갖고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호루스 파라오를 미라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신화에 근거해서 그랬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스도 국가신이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도 되게 세트를 나쁘게 그리고 있지만 세트도 국가신입니다. 이 세트를 숭상했던 파라오들도 있었고 다 라인이 좀 틀렸어요. 세트를 숭상했던 람세스 2세였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진짜 이렇게 파서 봤는데 피부가 굉장히 뽀얗고 이 람세스 2세가 실제로 피부가 굉장히 뽀얗고 머리가 빨강 색깔 곱슬머리가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마 세트의 외모가 그랬을 것으로 추정해서 비슷해서 그렇게 그 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3세기에 오랫동안 그의 세력이 근동을 지배했고 그의 영향력은 나일강 제호 폭포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쳤습니다. 2세 때가 굉장히 절정기였고 자신의 통치가 그의 바람은 앞에 파라오들이 했던 것만큼 자신도 두 선왕이 끌어올린 것만큼 그렇게 막대한 이제 번영을 그렇게 끌어올리고 평화를 찾는 것이 그의 그런 바람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굉장히 이제 신성시되고 이제 신격화된 파라오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와 그런 어떤 전설이 있잖아요. 람세스 2세의 요람을 보아한 7명의 요정신인 하토르 여신의 보호를 받고 이미 오래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운명을 비범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왕조의 위세와 호사스러움에 축도였던 여러 왕들, 아멘호테프 3세의 찬란한 시대가 지나고 나서 또 아멘호테프 4세 아크나톤이 천도를 했던 수도인 아마르나 시대에서 이 사람은
이제 모험을 시작을 해나갔고, 아크나톤은 태양의 운반을 상징하고 아톤이라는 일반적인 신성 형태를 강요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파라오는 이집트를 대강국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면서도 국제 무대와 여전히 굉장한 제국을 형성했던 이집트지만, 진짜 저도 역사를 잘 몰랐을 때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이집트 하면 왠지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더 고전적이고 어떤 국제 정치나 다른 어떤 라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했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강국의 위치를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그러한 그 당시 때도 이제 정치나 군사 동맹에서도 조금 많이 거리를 둔 거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파라오인 투탕카멘이 죽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욕구불만을 갖고 있던 이집트 군대가 권력을 이제 잡게 되면서 이집트 왕실의 소명을 마음속에 확신하던 장군이 왕자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다시 정리를 하면 람세스 2세는 사수대장, 국세상서, 왕실마부, 외국에 대한 왕의 사자이자 왕실석이 두 이집트 왕립 군사령관이자 사제의 우두머리이자 상하 이집트의 왕 대리자이자 나일강 하구 책임 사령관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굉장히 신격화됐기 때문에, 왕이 신격화됐기 때문에 이미 선택되어져 있고 많은 재능을 갖고 있었다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 왕실 건립의 건축가로서 왕실 건립에 적합한 건축물과 많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많이 이제 세우라고 했고, 그래서 군인과 평민 출신의 새 왕조는 처음부터 단호한 의지로 투투메스 3세와 아메노테프 3세의 제국의 재건을 원칙으로 했고, 두 선왕의 제국 재건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제 이 이집트는 굉장히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나라고, 그 피라미드라는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좀 두렵고 무서운 그런 왕가의 무덤, 왕의 무덤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많은 이야기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이집트는요, 아프리카 북동부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 의해서 아시아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나일강 델타에 의해서 유럽 문명 일부가 발생한 곳이 두 개의 큰 섬과 지중해와 이어져 있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협곡과 시나이 반도와 지중해와 지중해 섬, 키프로스 섬과 크레타 섬, 이렇게 지중해 섬과 홍해와 남쪽의 아트바라 강과 청나일 강과의 굉장히 땅이 크죠. 합류점에 이르는 나일강 계곡과 계곡 양쪽으로 뻗은 현재의 사막이 많잖아요. 사막은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과 재화와 기술과 부와 사상이 전달되는 통로였고, 굉장히 중심지여서 또 탐내는 사람이 많았었잖아요. 결국은 로마한테 그렇게 갔는데, 1950년 이전까지 굉장히 이미지가 그랬댔잖아요. 굉장히 자급자족적이고 많이 외부 나라와 교류가 많이 적고 자급자족적이고 스스로 하는 나라고,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많았지만 한 40년 50년 전부터는 조금 더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이집트의 영토는 동서남북으로 분명하게 구역이 지어져서 외부에서 탐을 냈던 나라입니다. 북으로 델타 늪지가 있고, 지중해 해안과 남쪽으로 나일강 제일폭포랑 동쪽으로 아라비아 산맥과 서쪽으로 리비아 산맥이 영토의 경계인 이상적인 직사각형 안에 두 개의 축이 굉장히 뚜렷하게 돼 있고, 두 산맥 사이를 동과 서로 운행하는 태양의 길과 남과 북으로 흐르는 나일강의 강줄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고대 중국처럼 피라미드 시대의 이집트에서도 기하학적인 균형을 완성시키는 5번째 방위점인 중점이 나중에 또 추가가 됩니다. 더 먼 옛날에는 누비아, 현재의 수단과 이집트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 사이에 굉장한 긴밀 관계를 형성해 나갔고, 그 사이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경계선 사이에 이집트는 자신의 문화를 그렇게 중간에서 제국을 형성하면서 퍼뜨리고 외부의 영향을 자신의 문화에 통합을 시켰는데, 많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많이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문화를 결집시키고 안정시킨 역할을 했고, 파라오 시대 역사가 굉장히 길었다잖아요. 약 3,000년 동안의 파라오 이제 시대의 역사의 기간에,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얼마나 그냥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옛날에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런 업적이 있었다 해도, 그 사이에 아무리 전쟁이 없었다 하여도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고,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또 갈등이 있고, 긴장과 단절과 또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어떤 시기에는 팽창하고 확장을 시키고 또 분열이 되기도 하고, 재통합으로 그렇게 긴 시간 3,000년 동안의 역사를 이어왔는데요. 이집트는 그 안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주변과 전쟁도 많이 치르지 않고 그렇게 많이 안 했다 했잖아요. 안 하고 현재의 서쪽 사막 북쪽에서 나무로 이어주는 일련의 오아시스만을 합병을 했습니다.
왕은 주로 알렉산드리아 수도인 서부 해안과 나일강 델타 서쪽의 지류를 따라 설치된 요새의 꼭대기에서 리비아인을 감시했습니다. 리비아인을 감시하고 람세스 2세는 시리아와 수단에 이르는 지역에서 이집트와 자이, 가나안을 포함한 북으로 뻗은 지역인 자이 사이의 국경에 피람세스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을 했습니다. 땅이 굉장히 크니까요. 누비아에도 많은 신전을 두어서 이제 이집트에 신전을 두었고 이집트 행정관을 창설해서 황제, 제국이잖아요. 황제로서 파라오는 황제입니다. 황제로서의 의지를 실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공식 문서에 보면 여러 신들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주신 말고 숭상했던 자연물 신들이 많은데 특별히 중요신이 국가신, 즉 이 람세스 2세랑 아버지 세티 1세가 요 라인에서 숭상한 아몬과 라와 포타인 무조건 믿어야 하는 국가신과 아몬은 바로 중기 제국의 아메네마트와 세소스트리스가 왕조신으로 추앙해서 성긴 테베에서 모시던 신. 라는 태양신으로서 성스러운 도시 헬리오폴리스에서 그를 위한 의례를 치르고 있고요. 태양신. 그리고 푸타는 굉장히 고대 왕실 도시인 멤피스의 수호신으로서 장인의 신, 창조적인 힘을 부여받아서 굉장히 뭔가 많이 만들어냈다 했잖아요. 양식 공급인 소를 숭상했잖아요. 동물을 숭상하는 토템 신앙이 굉장히 유니크했었죠. 사랑의 부인인 하토르 여신, 왕실 신 파라오를 호루스를 신으로 보았고 오시리스의 부인이자 식물 신의 부인이자 굉장한 데모신, 새신 이시스, 진흙 사람을 빚는 엘레판틴의 신 크논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신을 숭상했습니다. 원시의 여신인 사이스의 네이트도 있었고 헤르모폴리스에 거주를 하는 막 어떤 기록의 신인 토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이 있었고 제국의 수호신이자 동체인 새 신인 아몬 라푸타는 왕권의 주요 원동력이자 여기서 왕이 생겨납니다. 이들의 자식이라고 호루스가 이들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왕권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고 의뢰 행위가 이제 이 왕이 어떻게 신한테 의뢰 행위를 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집중을 했는데요. 그 다음 테베의 아몬이자 헬리오폴리스의 라, 그리고 멤피스, 푸타 여러 이집트에 그 밖에 타신이 있었고 신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신들 서열에 따라서 농민과 농토를 포함하고 있고 이 신한테 소속된 농민과 농토가 있었고 영지와 가축과 목장과 어획물을 받는 주요 수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라오가 신이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모든 땅 주인이 파라오입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어떠한 물품들을 다 이제 파라오한테 줘야 했던 겁니다. 무조건 공짜는 아니고 암묵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어요. 파라오는 이러이러한 임무를 이따가 나올 건데 임무를 해야 하고 사람들은 농민들은 파라오한테 어떻게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암묵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부와 그러한 부가 굉장히 람세스 2세 치하 때 굉장히 극에 달해서 사람들이 람세스 2세를 조금 더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누비아에 있는 나우리의 암석에 조각된 큰 석비의 아치에 마트 여신도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모든 일은 마트 안에서 마트 신이 나옵니다. 마트 신의 작은 조상을 아몬과 라와 푸타한테 바친 세티 1세의 모습이 막 새겨져 있고 그리고 아비도스의 세티 1세의 100만년 굉장한 신전이 있습니다. 100만년 장래 신전 안에 오시리스한테 유리한 토지상의 대단한 특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적혀있는 긴 법령이 적혀 있습니다. 선왕인 아멘호테프 3세도 개혁을 단행했고 람세스 2세가 통치하던 시기의 큰 변화는 왕과 왕의 조상을 숭배를 해야 했고 그 왕 말고도 그 위의 라인을 다 숭배를 해야 했고 살아있는 군주가 신성인 근원과 자연물과 어떻게 일치를 이루게 되고 있는 점을 그렇게 입증해주는 게 왕의 모습인데요. 이제 부활신앙이 이집트에서는 부활신앙 때문에 미라화시키고 굉장한 피라미드 안에 그렇게 모셔가지고 태양을 숭상하고 그렇게 했던 문화가 굉장히 유니크한 게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시리스의 부활신앙 때문에 재생의 신인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는 새 왕조가 탄생을 반복함에 따라서 사람은 어느 기한이 있어서 죽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새로운 파라오의 모습으로 어떤 신이 부활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복을 함으로써 창조의 순환에 동참을 하고 세티 1세의 여러 이제 이름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시리스와 적대관계였던 세트를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세트 신도 자연 신이라 했습니다. 국가 안에 소속된 신이라서 세트 라인도 많았다 했죠. 람세스 2세랑 여러 라인이 세트를 숭상을 했고
왕조신의 반열이 있었고, 세트는 그래서 세트 신한테 소속된 세트 1세, 2세 그 계승자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왕족인 힉소스, 이방의 수장이자 헤카카스트에 와전된 이름인 바로 힉소스의 과거 신인 세트한테 복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힉소스인은요 17세기 중엽에서 16세기 중엽에까지 이집트를 지배했던 족들이고 창시자고 제18왕조의 창시자이자 아모스에 의해 추방을 당합니다. 세트를 숭상했던 이유가 외모 때문이라 했습니다. 곱슬머리였던 이제 세트고 람세스와 2세는 그래서 수도를 아바리스 근처에 세웠고 훗날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의 경계인 자신의 고향의 힉소스의 폐허 위에 수도를 세웠고 람세스 2세의 비문의 공식 어법으로 이렇게 적혔습니다. 세트와 호루스는 이집트의 공동 소유신이라고 그렇게 세트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체제가 신성원리와 군주는 지상에서 창조적인 일을 수행을 해야 한다. 신들이 미리 계획을 하고 선택받았고 옹립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이고 생동적인 힘, 굉장히 신비한 힘, 그것과 결집된 전지한 파라오는 천체와 농업의 책력에 삽입된 무한한 반복과 아무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고통스러워도 봄이 돌아오는 그러한 수만의 체계와 초자연적인 일을 다 포함하고 있다. 파라오가 그걸 다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섭리를 알고 있고 신기한 현상을 일으키는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파라오고 호루스고 왕권에 대한 초자연적인 시각의 기원과 기초는 4000년 전에 이미 공포를 해서 아멘호테프 3세가 선포를 하면서 강한 법률의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권력이 이미 법률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집트의 역사상 첫 파라오가 나르메르가 기원전 3200년경에 이집트를 건국을 했는데 파라오 군주제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고 왕국을 건설한 왕에 대한 중요 유물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조각품인데 땅을 파다 보니까 굉장히 큰 철머리가 나온 거예요. 사람 머리, 철머리가 나왔고 화장판이 나왔는데 오랜 세월 속에서도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었고 히에라콘 폴리스의 군주제의 기원이 되는 신전 깊은 곳에 그렇게 있었고 고고학자들이 파다가 그렇게 팠습니다. 법률 헌장에 그 왕철퇴머리에 법률 헌장이랑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정가랑 철퇴머리 를 읽으면 두 집단이 공존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판 윗부분에 지방신의 종족과 영토를 나타내는 깃발이 이렇게 있었고 상단부에 그림, 왕 앞에 그리고 깃발을 들고 있는 4명의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2명 건 없어졌고 그 철퇴머리로 바로 사람들이 파라오의 모습을 추측할 수 없지만 그 철퇴머리 유물을 보고 파라오가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복원을 한 거라고 합니다. 철퇴머리 모양을 보고. 그래서 신석기 말에 이집트는 짐승을 길들이고 식물을 재배하는 법을 받아들여서 약탈 경제였잖아요. 초창기에는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하는 그러한 약탈 경제에서 생산과 경제의 농어가 목축으로 그렇게 옮아갔는데 사람의 자연 지배는 새로운 사회 경제적인 조직과 새 정치 구조를 함축하고 있었고 원래는 단일 족장 지휘의 연방 체제에서 전제적이고 신성군주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점은 옛날 유품인데 그 정가랑 철머리에 농업 관계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뾰족한 높은 모자, 백색 왕관을 쓴 왕이 괭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었고 땅을 파는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농사를 권장을 하는 거죠. 농업의 기술 방법인 관계와 플랜테이션과 파종과 수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함께 올렸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려는 의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바로 이제 머리에 목축 조직이 등장해서 나선형 줄기랑 줄로 만든 평평한 모자인 적색 왕관을 쓴 왕이 닷집 아래에 앉아서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동물수를 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깃발을 든 4인의 모습인데 2개는 없어졌다 했죠. 왕권이 창시된 것을 나타내는 헌장이고 굉장한 유물이고 나르메르 화장판은 왕권 원리들을 상징적인 그림, 옛날 고대 때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그림과 문자로 그렇게 그때의 왕권과 시대상을 그렇게 원시 때부터 그렇게 파놓은 그러한 표현해 놓은 그런 흔적인 굉장한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입니다. 이집트는 제국이라 했습니다. 제국의 정복입니다. 제오포포에서 유프라테스 강가까지가 이제 제국이고 힉소스인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왕족이고 이 이집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에 대한 우리 이제 제국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8왕조의 창시자인 아모시스는 힉소스인들을 나일강 동쪽 델타에 있는 그들의 수도인 아바리스에서 추방을 해서 팔레스타인의 사루엔까지 쫓아냈고 그 당시 때 이집트인들은 굉장히 이 시기 때 굉장한 모멸감과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힉소스인들한테 지배를 받을 때.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다시
누비아와 아시아까지 펼쳐진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이러한 느낌을 되찾았고 다시 이제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되찾았다 합니다. 그 다음 고모로부터 평화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투트메스 3세를 영웅으로 하는 계보의 정복자 파라오들은 대대적인 파괴와 여러 전쟁과 노획물과 포로들의 탈취를 수단으로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 국경이 누비아에 있는 나일강 제후 폭포에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어떻게 그렇게 막강하게 부를 축적했지 하는 것은 다 식민 정책을 하였습니다. 파라오한테 조공을 바치는 왕국이 있었고 도시국가 중에 여러 도시국가 중에 누비아가 굉장히 이집트한테 많은 조공을 하여서 그때 큰 부와 번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집트가 그래서 이제 아멘호테프 3세 치하에서도 굉장히 부를 불렸고 람세스 2세 때가 굉장히 막강하게 그렇게 조공 다 받고 굉장히 막강한 부를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고 군주 중에 군주였던 또 아멘호테프 3세도 영토 전역에 걸쳐서 제국 헌법을 예전에 공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집트 제국이야 우리나라 여기까지 여기 제국이다 나라에 공포를 하면서 이거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파라오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신성갑중의 형태로 오문서를 다 수천 부를 발행해서 누비아와 아시아로 유포를 하면서 이집트 일어나라 하고 유포를 했던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조왕이 주로 이런 겁니다. 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카로이아 나하리나까지 우리 이집트 제국이다. 권력을 인정하고 정당성을 확인하고 두 번째 아멘호테프 3세의 미타닌 왕비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에는 어떤 힘과 권력, 사자와 황소를 사냥하는 것과 짐승 지배 신화에 근거한 그러한 기록들, 어떤 동물을 쫓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헤카 지배로 호수에서 곡물 의뢰를 통해서 마트 신을 끌어들이는 마트 신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파라오의 권력을 확인하고 제국의 존재를 선포를 했고 왕의 이름과 관련된 제국 헌법 기반이 그러면 파라오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야 할까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파라오는 승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나라를 조직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네 번째는 넓은 영토에 대한 권위와 영화를 누리고 굉장히 부를 거머쥐고 영화를 누리게끔 하고 번영을 가져다 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한 파라오의 의무였는데요. 이렇게 하고 농민들은 파라오한테 복종을 하고 농사에서 나오는 수익물들을 파라오한테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암묵적인 계약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는 이 요소에 굉장히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투트메스 3세의 대정복에 의해 태어났고 아멘호테프 3세에 의해 엄숙하게 인정받은 제국을 구상했고 한 람세스 2세에 의해 찬란하게 표현이 됐고 구체화된 시기였습니다. 황제 파라오의 영토는 누비아와 아시아 영토를 포함했고 그 안에서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왕래를 했고 아부신벨 신전 비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19왕조 창시자 람세스 1세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왕위에 재임을 한 게 왕으로 누린 게 1년 4개월밖에 안 돼서 사망을 했고 그래서 아들 세티 1세한테 있잖아 손자 람세스 2세한테 왕위를 물려주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람세스 1세는 2세한테 왕국을 물려주면서 제18왕조 군주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델을 막 얘기해줬대요. 선왕조 중에 이런 분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어서 잘 따라야 돼 하고 여러 긍정적인 모델을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아모시스랑 투트메스 왕가랑 투트메스 3세를 얘기하면서 아멘호테프 3명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들을 자치를 따라서 이분들을 잘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티 1세가 국왕에 즉위를 했을 때 세티 이제 람세스 2세 위에 30이었고 뭐 이렇게 라인이 있고 그렇고 이제 아비도스 신전 부근에 아직도 완벽한 예술 전형이 그대로 그때의 웅장한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그 외에 조상인 제1왕조 조상과 현재의 파라오들을 다 숭배를 하고 있고 세티는 델타 동부신인 세트신을 숭상했다잖아요. 세트신을 받들어서 아바리스 신전을 복원을 시켰었고 근처의 새 도시와 건축물과 궁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람세스 2세는 람세스 2세는 이 도시를 자신의 수도와 피람세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베 지역, 이집트 테베 지역은 세티 건축물이 여러 동이 나오고 테베에서 이제 세트를 숭상을 했고 그는 나일강 서안 구르나에 장례신전을 이미 지어놨고 나중에 이제 장례신전을 지어놨고 왕가의 계곡이 이집트가 이제 파라오가 굉장히 번성했을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파라오가 그렇게 막 이렇게 번성을 했지만 끝에
초창기 때는 사람들이 무조건 신격화하면서 무조건 따랐지만 어느 시기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농사도 좀 잘 지어지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왕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또 이제 막 피라미드를 막 많이 훔쳐가고 왕가의 무덤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피라미드를 이제 안 모시고 마지막에는 거의 추락하게 되면서 왕가의 계곡 밑에 땅속에 파라오들을 사체를 암장했지만 그것도 다 독을 당했다 했습니다. 화려한 무덤을 파놓고 그래서 왕가의 계곡에다가 장식을 하고 나일강 오한에 카르나크 대신전에 다주식 홀을 짓게 하는 등 굉장히 이 람세스 2세는 큰 건축물을 잘 지으라고 그렇게 하고 장려를 했습니다. 누비아와 이집트 중부와 시나이와 광산과 채석장이 크게 발전한 와디 함마마트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 세티 1세는 누비아와 이집트 동쪽과 남동부 산간지대의 금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금강을. 그리고 와디미아의 카나에스 신전의 법령을 통해 그는 금을 채취한다는 정책을 천명을 하고 그의 아들 람세스 2세는 이를 강화를 하였는데요. 세티는 국왕의 즉위 초기에 자신의 아버지와 호레메부가 시작한 재정복 사업을 추진을 했고 카르나크 다주식 홀의 북벽에 그가 아시아와 그 중에 특히 나일강 델타에서 레바논의 리타니강까지 펼쳐진 지역인 레테누를 원정했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타니강은 백합평야를 가로질러서 티로의 북쪽 지중해로 흘러갔고 파라오는 이곳에서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크게 전쟁을 많이 안 했다 했지만 그 근방에서 또 충이 있었고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리비아 출신 토착민 체헨두족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탄니족을 멸망시킨 이후에 하티가 강성을 했고 즉 아나톨리아에 자리 잡은 히타이트 제국이 강성을 했고 근동의 강대국 사이의 균형점이 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집트에게 정복된 가나안은 아무르와 시리아, 다마스쿠스 지역과 페니키아의 해안 도시들이 히타이트의 영향 아래에 이집트의 종속이 되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티 1세는 제28년에 사막으로 이뤄진 이러한 이집트 지방 그리고 누비아와 평화조약을 맺었고 수원을 찾기 위한 원정을 나가서 동골라의 서쪽과 이렘 지방까지 계속 쭉쭉쭉쭉 뻗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가 즉위를 했을 때 그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 군 지휘관이 되었고 람세스 위에 아버지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람세스 2세는 1279년에 즉위를 해서 67년 동안에 나라를 통치를 했고 람세스 2세는 아버지 옆에서 부관과 지명 후계자 자격으로 있었고 아버지는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쌓고 왕특권과 명예를 주었는데 람세스는 테베에서 그렇게 이제 오페트 대축제의 호화 향연을 지휘를 하고 축제를 하는 동안에 아몬신과 부인 무트 여신과 아들 콘수신은 환희에 가득 찬 인파의 갈채를 받고 그렇게 막 축하를 받으면서 꽃장식을 한 금빛 배를 타고 카르나크에서 룩소르로 갔습니다. 이렇게 람세스 2세의 통치가 길조 속에서 축하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는 청년기가 되면서 아버지가 하렘에서 간택해준 2명의 왕후를 받아들였고 그녀의 자녀들은 정통 후계자였고 히타이트족 공주 2명과도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랑 그렇게 이렇게 가족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이제 맺어갔잖아요.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50명의 아들과 50명의 딸을 둘 정도로 자식이 굉장히 많았고 조부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부친이 이어받은 가족의 지위 향상 정책을 계속 추진을 했고 그리고 많은 왕자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생각보다 왕자들이 그렇게 먼저 사망을 하였고 그리고 13번째 아들인 메렌푸타가 왕위를 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들 중에서 람세스 2세의 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아들인 왕자 고고학자인 유물을 관리하고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시노프리가 낳은 케무아스인데 멤피스에 거주하고 푸타신의 대사제라고 하고 이 사람은 고문서를 연구를 하고 오랜 굉장히 해독하기 힘든 비문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요. 그렇게 막 폐허가 된 기념물을 다 찾아서 비문을 복원하는 등 굉장히 역사학과 고고학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고 이 이제 람세스 2세의 아들 이 이제 케무가 그렇게 역사가로 활동을 했고 과거의 파라오 어떻게
굳이 파지 않았으면 몰랐을 걸 다 팠답니다. 옛날에 왕 때 1세 때 이거 했고 파라오들이 했던 그러한 유물들과 어떤 업적들과 그런 거 기억을 다 되살려냈답니다. 왕의 의뢰, 그리고 왕의 의뢰가 이제 왕이 됐을 때 행하는 축제, 세드 축제랑 희년 축제랑 포타신의 위격인 아피스 황소 숭배를 조직했고 황소를 숭배했고, 람세스 2세 통치기 동안에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즉위 초기부터 그를 섬긴 이들이 굉장히 두각을 드러냅니다. 람세스가 즉위를 하면서 아몬신의 대사제로 임명한 네부네테프, 그리고 세티 1세 치하에서 아몬신 대사제를 지낸 네부데테루의 아들인 비지르인 파세르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왕과 관련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외에 여러 인물들은 아메네미페트, 그리고 아부신벨의 노역 감독, 중요 이제 일을 맡았던 감독, 감독, 그리고 중책을 맡은 또 이제 왕한테 수를 따르는 아샤헤브세드라는 그러한 여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혈연 또는 혼인으로 왕실과 인연을 맺은 이 고관들은 진짜 거의 왕자와 같은 그러한 호화스러운 삶을 누렸답니다. 왕자와 같은 호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복잡한 관계로 굉장히 얽혀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이 있냐면 비지르라는 인물이 있는데, 비지르는 바로 행정부의 수반인데요. 거대한 행정부 기능과 구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믿을만한 자료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게 많이 없는데, 단지 법령이나 회장이나 포고령이나 과세명부나 관리들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이나 판결문이나 묘지 주인한테 바치는 여러 이야기와 구전 이야기, 설화나 전설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전적인 비문이 있는 긴 칭호들의 자료를 모아서 보니까 제18왕조의 비지르였던 행정 수반이었던 레크밀의 무덤에서 나온 비지르의 의무, 비지르는 뭐를 해야 된다, 행정부는 무슨 의무가 있다라는 그러한 텍스트 자료가 나온 겁니다. 거기 보니까 비지르 역할과 권한에 대한 거의 완벽한 자료가 다 나왔고, 비지르는 행정부 수반이자 누구였냐면 파라오 왕의 고민 상담자였고, 재무 대신 협의 관리들이나 전령관과 교류를 했고, 토지관리랑 여러 보고서와 그리고 행정의식에 대한 검토를 했고, 광산과 채석장을 탐사를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대공사를 지휘하고 재판과 궁정 감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메시드 시대에 이 비지르가 큰 역할을 했는데, 남부 테베와 북부 피람세스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그렇게 행정가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일을 한 사람이 있었고, 쿠시의 왕자인 그리고 쿠시의 보왕인 누비아 총독이랑 이 비지르랑 동등한 지위가 있고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방 총독들과 지방 보좌관들은 이집트가 행정적인 분권화를 이룩하는 데 공헌을 했고, 그리고 재무부는 국가 여러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로서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서 기장을 하는 일과 이 부서에서 다 담당을 한 거예요. 세금과 조공을 통해 들어온 구체적인 이익, 일단은 굉장히 막대한 부를 거머쥐고 이제 파라오 왕기속이잖아요. 이제 구체적 이익을 필요에 따라서 여러 기구인 왕실과 하렘, 신전 등에 직접 할당을 하는 역할을 재무부에서 했고, 라메시드 왕조 때 거의 이제 끝으로 갔을 때 중요 국가신 신전은 이때도 마지막에 굉장히 막강한 부를 그렇게 쌓고, 이제 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제 나중에 끝으로 가면서 피라미드에 모시지 않았다는 점, 그게 지금 이제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은요 굉장히 막대한 부를 이제 축적을 했고, 재화를 분배를 하고 거기서 경제 흐름을 지배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개자가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국가신 대사제는 국가의 각종 직급 중에 가장 권세 높은 직급에 속했고, 나우리 법령에 따르면 이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전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이집트 거는 진짜 하나하나 다 좀 특이한 게 많아서 잘 줄여지지가 않네요. 일단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우리 법령에 이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전례를 보여주고 있고, 세티 1세는 선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이 선포한 면제 법령을 생각해서 아비도스의 오시리스 신의 새 소유물에 면제 특권을 부여하고, 인적 자원과 재화가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으로 보호를 받게 함으로써 신전과 신전의 영지를 독립된 경제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왕실 결정과 법령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관리들을 기록한 목록을 보고서 권한에 따라서 대략 그들의 서열을 그렇게 딱 만들어놨고, 쿠시 지방에서 수입 물품을 또 감독을 하고, 상품들 굉장히 특이한 상품, 유니크한 상품, 금, 상아, 표본 가죽과 기린 가죽과 기린 꼬리, 식물, 굉장히 특이한 식물을 수송하는 일을 맡았고, 집사와 서기와 성체의 감독관과 같은 누비아에 있는 성체의
고위직 인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징발하는 일은 누비아 부왕과 용병대장과 그리고 왕실 영지의 감독관과 쿠시 지방으로 파견된 전령관들에 의해 수행이 되었고, 군대 대장이 나옵니다. 군대 대장은 전쟁포로와 징병과 용병과 직업 군인이라는 충원원 측에 의해서 정원을 충당했고, 아시아에서 거둔 막대한 이집트로 들어오는 이익은 현지 이집트 총독이 수호를 하고, 이집트 총독은 조공의 징수와 질서 유지와 지역신을 쫓아내지 않고, 뭐를 했냐면 이집트 총독들은 또 주로 어떻게 하는지 감독을 하지만 주로 뭐를 감독했냐면, 또 왕들이 어떻게 아몬 숭배를 사람들이 아몬을 어떻게 잘 숭배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됐을 때 새해하는, 왕이 즉위한 지 30년이 됐을 때 하는 희년 세드 축제에서 치러지는 왕권 확인의식이 있었고, 즉위 30년 후에 첫 축제를 거행을 했고, 계곡의 범람이 큰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범람이 굉장한 공포를 가져다 주고 굉장한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범람으로 인해서 토질의 상태가 더 좋아지고 땅이 비옥해지고 더 이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곡의 범람과 일치시키고, 그 후에 희년은 더 짧은 간격으로 계속 세드 축제 왕의 이제 축제를 거행을 했고, 케모아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멤피스에서 축제를 조직했고, 그 막 고고학 유물을 막 비문 분석했고, 막 그 전에 왕의 어떤 유물과 그런 거 역사를 그렇게 역사가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축제를 조직하고 피람세스에서 개최를 하고 상이집트와 누비아에서 기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들은 나일강 범람이라는 자연현상과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또 신기한 현상과 그 재생 효과가 상징적으로 맺어져 있고, 나라의 복지는 또 물 주는 신성의식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또 들어오는 음식과 준비한 음식들을 또 다시 사제한테 분배하는 등 여러 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모든 지방은 42개의 노무스에서 종교적인 의미와 여러 축제 때 신한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과 거위를 잡고 열매를 바쳤는데요. 피라미드 시대 이후에 파라오와 국민들은 암묵적인 계약관계였다 했죠. 이렇게 하고, 왕은 이렇게 하고, 신이고 요런 의무가 있고, 다 그렇게 국민은 군주한테 복종을 하고 노동력과 어떤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파라오는 노동자들이 이집트에서 금을 대량 산출을 해서 계속 수호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도록 했고, 수호신을 숭배하고 신한테 바치고 그렇게 꾸미도록 하였고, 노동자의 건강도 또 서로 보살펴주고 그들한테 물을 공급할 수 있게 우물을 파라라고 시켰습니다. 우물을 파라 했습니다. 와디미아 근강에 신전을 짓고 우물을 파라고 시켰고, 람세스는 선조가 쿠반 비문에서 60m나 되는 밑에까지 물이 있는지 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60m 밑에까지 파라 했고, 그리고 람세스 2세가 나일강 범람의 물이 한데 또 많이 또 이렇게 비가 잘 안 오고 그랬던 시기 때, 물이 제발 막 이렇게 비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빌 때 나일강 범람 신 하피신한테 기도를 올려서 진짜 60m 아래에서 땅 파놓은 데서 물이 훅 하고 솟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멤피스와 헬리오폴리스와 테베에서 람세스 2세는 큰 신전을 건축하고 확장을 해나갔고, 즉위 초에 카르나크 다주식 홀을 완공하고 룩소르 신전을 확장하고 앞뜰에 탐문을 짓고 신전 앞에 거상과 2개의 오벨리스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람세스 2세는 100만 년 신전이 있었는데 굉장히 특이하고 아름답고 블링블링한 신전을 세웠고, 자신의 장례 신전을 미리 라마에 세워놨고, 그리고 유명한 여러 독특한 장례 신전과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건축물이 많잖아요. 유명한 게 오시만디아스 무덤.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특이해서 시인과 예술가들이 많이 왔고, 람세스 2세의 신전들이 아부신벨 그렇게 있고, 그래서 19세기에 모래에서 빠져나오고 20세기 물에서 구원을 받은 2개의 스페오스 앙골 신전은 나일강 제2폭포에서 북쪽으로 70km 정도 가면은 굉장한 기념물이 있답니다. 메하의 산을 딱 깎아서 만든 아부신벨 대신전은 람세스 2세와 3명의 주신인 아몬신과 라신과 푸타신한테 바쳤고, 국가신한테 북으로 올라가면 근원적인 어머니이자 사랑과 기쁨의 부인의 하토르 여신이 사는 입세크의 신성한 산을 굉장히 신성시 받잖아요. 산에 바위를 파갖고 거기에다가 굉장하죠. 그때 어떻게 그렇게 굉장한 건축물을 만들었을까요? 소신전 네페르타리 메레무트 제1부인과 하토르 여신한테 바치는 그렇게 소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신전을 만드는데 2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실에 람세스 2세의 얼굴 모습에 왕국의 신인 오시리스 곡물신인 식물신인 형상 오시리스 형상을 한 10m 높이의 오시리스형 기둥 8개가 있고 제1실벽에 사각기둥에 뭐 현관 벽이 있고 거기에 그 벽에다가 적을 죽이는 의식의 장면을 그려놓고 전설과 어떤 설화적인 요소가 다 그려져 있었고 카데시 대전투에 서사시가 그렇게 그려져 있었고 람세스 2세가 신한테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가 굉장히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깊은 곳에 바위를 판 4개의 거상이 바로 그 장소를 소유하는 신 누구냐면 라와 호라크티랑 람세스 2세와 아몬과 라와 프타를 상징하는 그러한 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람세스 5년에 벤테시나의 배신으로 거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히타이트 왕 무아탈리와 람세스 2세가 싸우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론테스강 양기슭에서 카데시 요새 주위의 군대가 격돌을 했고 서사시의 대명사로 알려진 카데시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아비도스, 카르나크, 룩소르 아부신벨 그리고 라마세온 같은 대신전 벽에 다 그림으로 새겨져 있었고 전설 속에 역사적인 그러한 람세스 2세 일대 몇백 명이 그렇게 싸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전설을 가미한 그러한 대강경이 글과 문학의 서정시로 된 이야기로 완성이 되어져 있고 마차를 타고 있는 람세스 그런 이야기가 진실로 이제 사람들이 람세스 2세가 얼마나 그 당시 때 신으로서 숭상받고 선택받은 자인지를 증명하는 그러한 기록들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또 뭐 2명의 베두인 쪽이 막 파라오한테 이렇게 충성을 할 것처럼 했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히타이트인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믿었다가 배신을 당한 이야기. 이집트를 조정하려고 했던 그런 첩자였고 그러한 함정을 어떻게 오룬테스 강을 건너서 카데시 북서의 자리를 잡고 아몬 사단이 뒤를 따르고 그렇게 그러한 상황을 무찌른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가 그렇게 그림으로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타이트 왕이랑 화친을 맺어서 결국은 이 당시 때 아무리 갈등이 없었다 해도 굉장한 또 갈등이 뭐였냐면 15년 동안 사실은 이집트가 히타이트인이랑 15년간 대립을 했었습니다. 히타이트인이랑. 그래서 이때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무찔렀고 누가 람세스 2세가 무찔렀고 이때 히타이트인들과 대립하는 이유가 아무르의 우피 종주권을 놓고 굉장히 갈등을 그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이민족들이 이제 이집트를 노리는 이민족들이 많았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람세스 20년에 람세스가 잘 정리를 한 이야기입니다. 이렘 지방에 반란을 진압을 하고 7,000명의 포로를 데려와갖고 평화 협상을 끝내고 람세스 2세와 하투실 3세는 람세스 21년에 은탁자 위에 공식 언어인 아카드어로 쓰여진 조약을 서명을 하고 두 강대국은 양국 전쟁을 중지를 하고 상호 양보를 해갖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절대 싸우지 말자 하는 그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는 1000명의 하티신, 여신, 1000명의 이집트 신과 여신과 조약을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절대로 전쟁 치르지 말자.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전쟁 후에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고 람세스 2세가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전쟁이 굉장히 긴통치 기간에 이 사건 이후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평화를 유지시킨 그러한 인물이고 조약 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즉 하투실 3세의 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대왕후들이랑 소식을 교환을 하고 하투실은 그렇게 람세스한테 장녀를 왕비로 줘서 부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부인이 또 이 뒤에 이렇게 또 하투실 3세의 딸이랑 결혼을 했고 시종과 가축과 말을 그렇게 교환을 하고 큰 전쟁이 있거나 큰 어떤 일이 있거나 그렇게 큰 업적을 세우면 또 이렇게 새 부인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즉위 30년에 왕이 치르는 첫 희년의 축제를 이거는 이제 패스를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뭐냐면 이제 테베의 강줄기 좌측에 자리를 잡은 심해산 대장내 계곡을 굽어본 큰 산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산자락에서 산을 감싸듯이 안긴 데이르 알메디나라는 굉장히 크고 감동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장내 계곡을 굽어보고 있는 그런 산 쪽에 있는 굉장히 웅장하고 신비로운 장소인데 18에서 20 왕조 말에 거의 이제 많이 파라오의 힘이 떨어졌을 때,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파라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권위는 갖고 있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가의 계곡으로 갔을 때가 거의 500년 기간이 끝입니다. 3000년 기간 중에서 500년 기간이 거의 18왕조에서 20왕조 때까지인데, 이 당시 때 이런 굉장히 웅장한 건축물들이 여전히 있었잖아요. 그 근방에 노동가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고, 왕가의 계곡을 파서 그 마지막에도 그러한 굉장한 물품들을 건축하고 장식을 했던 중요 인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왕실재단 소속의 장인 공동체가 있었고, 남부 비지르, 행정수반 비지르의 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 건축가와 장식가들이 선박 항해법을 근간으로 개인 시종을 두고서 그 나라 일에 그렇게 장례신전이나 물품 만드는 일에 그렇게 참여를 했던 겁니다. 일을 했던 거죠. 서기관과 회계들과 같이 문건 작성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고, 그들은 또 행정부처들은, 그렇게 중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덤에 그 장례 물품과 장례 어떤 건물을 만드는 게 주 일이었잖아요. 왜냐면 사후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집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덤 벽에 바를 석고랑 템페레와 같은 여러 물건과 그런 물품들은 다 공급받았고, 주민들은 받은 또 급료를 받잖아요. 급료로 상품과 장식품, 굉장히 특이한 물품이 이집트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교환을 했던 그러한 마지막 시기, 왕가의 계곡 이제 18왕조에서 20왕조 때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발굴 당시 현장에는 그 물품을 막 팠을 때 비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비문, 파피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거 굉장히 비쌌답니다. 오스트라카 유물도 많이 나오고, 람세스 2세 때 특별하게 대우를 받았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네페르, 굉장히 특이한 무덤이 네페르파티의 무덤이 있었는데, 왕비의 계곡 중에 굉장히 특이한 무덤이 지아낙골당 왕 무덤에 지아낙골당의 장인들이 왕무덤을 만들고, 또 추가로 항상 이제 사후 세계를 궁금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무덤도 특이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장례 물품 같은 거 굉장히 특이한 거, 독특한 거, 인형이나 그런 거 있었대죠. 장례용 인형이나 그런 걸 막 구입하고 만들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무덤이 센네젬과 이프의 무덤이 있었고, 여러 그 시대상에서도 뒷부분으로 갈수록 분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파라오를 무조건 신격하고 숭상을 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싸움이 일고 분쟁이 일고 도굴 하는 사건도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쟁 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석회나 도자기에 다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다, 싸움이 있었다, 그거 다 기록해 놓고, 파피루스는 굉장히 고급이고 비쌌는데,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 유언이나 입양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일을 파피루스에 다 깔끔하게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어떤 메스라는 무덤의 잔해가 아직까지 멤피스 위치의 원형 어떤 박물관에 보존이 되고 있는 그러한 무덤의 조각품들과 어떠한 잔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 벽면에도 여러 가지, 무덤 벽면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누구랑 싸웠다,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3일이었습니다. 최후 희년의 하루 전, 그 이제 왕의 축제, 세드 축제 하루 전날, 람세스 이제 마지막 이제 세드 축제 하루 전날, 축제 이제 내일인데, 람세스 2세는 피람세스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71일 동안 정성스럽게 미라와해서 방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일강을 거슬러 테베로 가서 안치를 했습니다. 람세스 2세는 파라오의 역사상에서 굉장히 최후의 절정을 누렸고 빛나는 시기를 누렸던 그러한 파라오였고, 정말 왕 중의 왕이자 신격화되었던 인물이고, 신전들이 너무나 특이해서 또 많이 관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거 다 람세스 2세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 신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수많은 기념품과 기념물이 있고, 그렇게 막 전설 속에 막 일대 다수로 쌓아갖고, 이제 다 제압해가지고 전쟁 앞으로 치르지 말자, 평화를 유지하게 해서 평화와 변형을 이뤘던 시기가 바로 람세스 2세 때의 치하고 그때 시기였고, 그 후에 파라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끝으로 가면서 이제 왕국의 영향력이 끝으로 많이 20세기 20왕조 때로 가면서 많이 상실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앞전에 비해서 그랬다는 거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왕권의 틀을 갖고 있었고, 특히나 마지막 20왕조 때가 20왕조 때 두 번째 파라오가 람세스 3세입니다. 2세 말고 3세 때 치세기가 거의 람세스 2세 때하고 준하는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화려하고 번영했던 시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있었다고 합니다.